법률상의 근거, 효력이 어떻게 부여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 절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이제 규범의 체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공법으로서 배우는 법률이 실은 6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6가지가. 그럼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은 그 이제 6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교재 내용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6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종류만으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 학습해야 될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러분도 한 번 정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입에 익으면 쉬워요. 꼭 법률명을 암기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는 거죠. 법률의 이름이 좀 길죠. 길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약칭을 해서 많이 쓰네요. 근데 우리가 공식적인 약칭으로는 국토계획법 이렇게 많이 이제 칭하게 돼 있죠. 이것도 길다고 해서 약에서 국계법,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국이법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국토계획법 정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법률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신도시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신도시 건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법적인 기반을 두고 건설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땅 등에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한 군데 있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는 세종시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거기가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도시개발법은 보통 새로운 도시건설에 관한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사시는 도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제 70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 70년도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건축물 등이 많이 노후화가 됐다고. 그리고 7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기껏해야 2차선 도로면 충분히 모든 게 수용이 됐는데 지금 2차선 도로면 골목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도로 확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후 불량성을 띠는 부분을 고쳐야 된답니다. 고치는 것을 정비라고 그래요. 정비.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재개발 사업이니 재건축 사업이니 하는 근거를 다 만들어 둬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발법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추상적인 단어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약칭을 해서 쓰겠습니다. 도개법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정법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개법, 도정법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칭할 때 이런 약칭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도시건설에 관한 내용을 갖는 건 도개법. 이미 건설된 도시 지역이 노후성을 띄었을 때 고치는 것은 도정법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우셔야 할 법률이 건축법이라는 거죠. 건축법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법상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건축물에 관한 내용도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건축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그에 반해서 또 하나 더 주택법이라는 법도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은 건축물이 아니냐고요? 주택도 건축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건축법은 건축물이 일반에 관한 법률로서 주택, 상가, 공장, 기타 등등 이런 일반적인 그 건축 형태로 지어지는 모든 것들을 규제하지만 그중에 이제 주택법은요, 주택이 한정되는 법이죠. 주택이 한정되는 법률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과 주택법이 둘 다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죠. 물론 내용상으로 두 가지를 같이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은 짓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규모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에 짓는 건축물의 숫자가, 주택의 숫자가 19호, 19세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호라는 말은 단독주택일 때 쓰는 말이고, 세대라는 말은 공동주택일 때 쓰는 말이에요. 19호, 19세대 이하를 짓게 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짓는 거고, 한 번에 짓는 숫자가 20호, 20세대가 넘게 되면은 그때는 주택법 적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을 따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법률이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땅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냐,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지고 농지라고 그래요. 농작물, 경작지, 다년성 식물, 재배지 이런 걸 농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될 땅에다가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농지법이라고 해서 보전할 목적으로 정해둔 법률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서 지금 이 6가지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거기 자료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네요. 12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6문제. 그 다음에 여기가 6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7문제. 여기도 7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여기 숫자는 우리 40문제 시험 문제 중에서 출제 문항수예요. 출제 문항수. 그래서 국토교획법에서 30%,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30%, 그 다음에 건축주택농지법에서 40% 이렇게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실 공인중개사법이란 게 있죠.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출제위원회라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시험 못 냅니다. 시험에 내는 문제수까지 법에 다 정해지게 돼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 7문제, 정비법 5문제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지금 규정된 것은 30%라고 규정됐지 6문제라고 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활하실 때 다 관례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꼭 그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를 확정 지어 놓고 그 이후부터는 문항수가 거의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보시는 금년 시험에서도 각 과목의 문항수는, 그 법률의 문항수는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60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60점만 맞자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최소 60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 적혀있는 숫자의 절반 맞추시면 돼요. 적혀있는 숫자의 절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시다. 절반 하면 50점밖에 안 나오는데요. 50점만 여러분 스스로 능력껏 맞추라니까 나머지는 연필 굴리면 되잖아요. 객관식인데 얼마나 좋아요. 객관식은 확률 싸움이지 않습니까? 확률 싸움. 그럼 딱 50점만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 그 이상의 공부가 되게 돼 있다고. 근데 일단은 여러분 능력으로 50점을 맞추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맞춰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딱 50점을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그게 바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문항수 중에요. 아마도 금년 시험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년 시험에도 여기 적혀있는 문항수 절반의 내용은 이미 나왔던 부분의 지문들이 다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법률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과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격증 제도입니다. 자격증이란 게 뭐예요? 당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자격증 제도라고요. 그러면 일정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작년 수험생에게 물었으니까 금년 수험생에서는 묻지 말라.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금년 합격생들은 일 안 할 겁니까? 금년 수험생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격하시면은. 그러면 가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죠. 그 소양을 테스트하는 것은 작년에 물었더라도 올해 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또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는 3년, 조금 길게는 5년 정도 내다보고 앞으로 뭔가 돌아가시면 돼. 최근 3년간 출제된 문제, 또 좀 더 길게 최근 5년간 출제된 문제 영역의 절반은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가 50점이 안 나온 과목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공부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 방법의 문제라고 이것은. 아니 지금 50점이 안 나는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요, 달리 말씀드릴까요? 기출문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버린다고. 그게 아니 시험에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럼 분명히 저희들 강사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